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7월이네요. 제가 지난 5, 6월 마지막 강의에 요거 작년 거 기출문제 했어야 되는데 정신머리가 없어서 못했죠. 오늘 거 이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7, 8 강의 갈게요. 작년 거 시험 문제 봅시다. A형 1번. 다음은 예비교사와 지도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연도,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순서대로 쓰래요. 예비고사.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몇 년도부터 해요? 2025년 3월 1일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네, 26년에는 2학년. 이번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체육과의 내용은 운동, 스포츠, 표현 영역으로 구성됐죠. 그전에는 5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줄었어요. 운동, 스포츠, 표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스포츠 영역의 분류가 흥미롭습니다. 특히 환경적 맥락에 따라 활동 특성이 나타나는 디귿은 가정, 집 주변, 지역사회 등 생활환경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산, 강, 바다, 하늘 등 자연환경,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 영역, 스포츠 영역에 3가지 있었죠? 기존생이 있어요.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 생태형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얘기하고 있죠. 니은에 들어갈 건 생태형 스포츠죠. 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이었었고요. 2번 봅시다. 다음은 운동의 효과와 당뇨병 예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이다. 가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원리의 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2달 전부터 퇴근 후에 조깅을 실시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깅할 때 숨도 덜 차고 더 오랫동안 뛸 수 있어요. 그런데 하체 근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최 교사, 그 이유는 트레이닝의 효과가 운동의 형태, 종류, 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입니다. 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조깅과 같은 유산소 트레이닝은 근육의 유산소 대사 능력을 발달시켜주고 지구력을 향상시켜주지만 근력 향상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항성 트레이닝이 적합합니다. 유산소 능력 키우고 싶으면 유산소 운동해야 되고요. 무산소 능력 키우고 싶으면 무산소 운동하래요. 무슨 원리예요? 네, 특이성의 원리죠. 저는 얼마 전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전 당뇨 상태라고 진단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식사량을 줄여야겠네요. 또한 탄수화물 섭취 시 이것이 낮은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제 일을 해주지 못해서 인슐린이 해야 하는 일은 높아진 혈당을 조직에 저장함으로써 혈당을 낮춰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혈당이 높은 이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가뜩이나 증상이 나타나는데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식품들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들, 이거 섭취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복 상태에서 50g의 포도당이나 흰빵 섭취 2시간 후에 나타나는 혈액 글루코스 내 반응을 100으로 기준 삼아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 탄수화물 식품 섭취 후 나타나는 혈액 내 글루코스 반응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뜻합니다. 3번 보자. 다음은 웨어러블 기기의 스포츠 착용에 대해 체육교사가 발표한 자료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학 용어를 쓰고 밑줄 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번호를 그림 나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여기 봐요. 운동학 용어를 쓰래요. 뭐와 관련 없는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힘과는 관련 없는 얘기 하라는 얘기죠. GPS 기기를 활용한 위치 추적.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하여 주목을 받음. GPS 센서를 착용하여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함. 주어진 시간 동안 이동한 기억을 측정하여 계산하면 움직임 속력을 알 수 있대요. 속력은 어땠어요? 단위 시간당 무엇이었어요? 기억이 들어갈게요. 거리죠.
그 다음 스마트워치의 보호 빈도 산출 시계는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고요. 시계에 탑재된 가속도 측정 센서를 활용함. 그림 가에서 오른팔 흔들기의 1주기는 보행의 2스텝임. 그림 나는 보행 시 손목의 연속적인 전후 방향 가속도 패턴이고, 그림 가에서 팔 흔들기 주기의 시작과 주기의 끝 시점은 그림 나에서 반복되는 구간이고, 시작 시점에 오른 손목의 전후 방향 움직임에서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속도 패턴에서 주기의 횟수를 알면 보호 빈도 산출이 가능함. 걸어가는 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봤고요. 오른팔이 뒤로 가 있을 때가 시작. 다시 오른팔이 여기 왔을 때, 다시 뒤로 왔을 때가 끝. 그래서 그때가 몇 보인 거예요? 2보인 거예요. 이걸 보면 팔 흔들기, 주기의 시작과 주기의 끝점,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를 보면 팔은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진자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자 운동의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사체 운동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자 운동의 특성을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진자가 우리 오른팔처럼 진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깨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를, 오른팔이 뒤로 나와 있을 때 이때를 시작 지점으로 보고, 얘가 이제 맨 앞으로 다시 갈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를 가운데 지점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얘는 이렇게 반복하면서 일정한 주기를 갖고 진자 운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얘 진자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 띄워진 투사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 있어요? 공기저항 무시하면 중력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상승 구간에서는 어떻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사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면, 요 날아가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 있어요? 얘 있잖아요. 이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G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정점을 지나서 떨어질 때는요, 요 G가 플러스로 작용하죠.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는 일정하게 감속되었다가 정점을 지나서 다시 떨어질 때는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얘의 힘을 받으니까요. 얘가 지금 끊어진 상태가 아니죠. 얘한테 작용하는 힘 뭐 있어요? 요거 작용하죠. 길게 그래야. 요거 작용하잖아요. 또 하나 뭐 작용해요? 구심력 작용하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합력의 방향 어디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요? 이렇게 합력의 방향으로 요 힘이 작용하겠네요. 그쵸? 합력이 얘잖아요. 그쵸? 힘이 이렇게 작용해요. 얘가 진자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 정도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정도에 왔대요. 중력의 크기 똑같이 작용할 거고요. 원심력의 크기, 원심력에 따라 대항하는 구심력의 크기 똑같이 작용할 거고요. 얘 합력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합력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방향도 살짝 달라졌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크기가 달라졌어요. 이때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요. 내려갈수록 어떨까요? 힘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수직인 위치에 와 있을 때 힘 두 가지 작용해요. 하나는 중력, 하나는 구심력. 둘의 방향이 일치해요. 합력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더 그리지 않더라도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떨까요? 올라갈 때는 점점 커지겠죠? 힘이 가장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정지할 때, 아까 우리 얘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죠? 이쪽 방향을, 이렇게 가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뉴턴의 제2 법칙이 있었죠. F는 ma예요. 그죠? 얘 질량 변하지 않죠? 얘 변하지 않아요. 얘 둘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잖아요. 힘이 커지면 가속도 커지잖아요. 가속도를 키우려면 큰 힘이 필요하고요.
여기 봐요. 힘이 커요. 가속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죠.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도 요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얘 가속도는 조금 줄었네요. 가속도, 여기서 가속도 얼마 돼요? 0이 돼요. 그랬다가 점점 어때요? 가속도도 따라서 같이 커지겠네요. 그죠? 그림을 봐요, 이제. 이쪽 방향에서의 가속도는 어때요? 가속도의 방향과 진행 방향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 이때의 가속도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최대인 지점이 시작 지점이네요. 그죠? 플러스 최대인 지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수직인 위치까지 왔을 때 가속도 제로예요. 그죠? 요 지점이 어디예요? 0인 지점이죠. 0인 지점일 거라고요. 자,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3번에서 시작했겠죠. 7번에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3번에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0이 될 거고 여기까지 오면 가속도 가장 커지죠. 이때의 가속도는 이제 방향이 어때요? 바꿔야 되잖아요.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최대. 여기가 팔이 가장 뒤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이때도 가속도 얼마예요? 0. 이때 0. 다시 돌아와요. 이쪽에 가장 최대가 되죠. 그래서 시작과 끝은 3번과 7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가 굉장히 좀 우리 진자 운동의 형태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좀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요. 진자 운동의 형태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4번 봐요. 다음은 양궁대회 준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가의 내역에 해당하는 각성, 수행 관련 모형의 명칭 쓰고 바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기법의 명칭을 쓰래요. 학생, 지난번 올림픽 양궁 중계에서 한 선수가 경기 내내 우렁찬 소리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시합하는 장면을 봤어요. 굉장히 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원래 긴장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며 경기에 임했는데 지난번 TV 시청 후 저도 파이팅을 외치면서 긴장한 상태로 경기를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평소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에요. 사람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긴장 수준이 다른가 봐요. 얘가 결론이죠. 이 선수는 요 선수는 파이팅을 외치면서 긴장 수준이 높았지만 성적이 우수했대요. 근데 나는 차분한 상태를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해봤대요. 긴장한 상태를 자기도 해봤대요.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긴장한 상태를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긴장 수준이 높을 때 효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낮을 때 좋대요. 무슨 이론이에요? 네,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죠. 그렇단다. 개인에 따라 긴장 수준이 낮을 때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높은 수준일 때 잘하는 사람도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너는 긴장 수준을 낮춰야 할 것 같고 이런 경우 스인의 이 기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구나. 이 기법은 이완과 심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긴장 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완을 심상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완과 심상을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완을 심상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란다. 뭐부터 한다고요? 이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상을 한다고요. 우선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편하게 앉아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으로 몸을 이완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잘했던 경기 장면의 영상을 보면서 실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심상을 한다면 도움이 될 거야. 이 방법이 시각, 운동, 행동, 시연인데요. 아까 얘기한 특징은 얘예요. 이완한 다음에 심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완을 하게 되면 선명도가 높아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심상을 하게 되면 이제 뭘 높일 수 있어요? 조절력을 높일 수 있어요. 성공적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요거까지 좀 메모해 두세요.
5번. 다음은 체육교사가 준비한 교사 연수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 제목, 활동적인 변화로 수직 스쿼트 점프 수행력 향상하기. 수직 스쿼트 점프. 동일한 학생에게 세 가지 활동자 조건으로 최대한 높이 뛰도록 요구함. 수직 스쿼트 점프. 스쿼트 자세에서 반동 없이 위로 뛰는 점프. 세 가지 다른 점프의 시작과 이륙 시점에서의 자세를 비교해보면 A는 선을 허리에 고정한 상태로 점프해요. 이렇게 고정한 상태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지면을 밀겠네요. 무슨 힘으로요? 지면을 밀면 그에 대한 반작용력 어떤 힘으로요? 지면 발력으로 점프를 하겠죠. 그런데 팔을 허리에 고정하고 있으니까 얘는 몸만 가지고 점프한 거예요? 지면 발력만 갖고 점프를 했겠네요. 지면 발력 갖고 점프를 했을 거예요. B. 아래에서 팔을 위로 회전하는 반시계 방향 회전 후 반시계 방향의 회전하는 점프를 한대요. 여기는 B는 앉았다가 위로 올린대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토크를 작용시키면 요 반작용 토크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얘가 지면을 이렇게 미는 힘. 그러면 반작용력이 생겨났을 건데 팔을 위로 쳤으니까 위로 쳐 올렸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 토크 어디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했겠죠. 반작용 토크는 이렇게 생겨났겠죠. 그러면 이것이 지면을 미는 힘에 어때요? 추가됐겠네요. 여기는 지면 발력만. 여기는 지면 발력에다가 아래로 미는 힘, 내가 지면을 미는 힘에다가 반작용의 토크가 더해졌죠. 요만큼 더해졌을 거잖아요. 팔에 의한 반작용 토크가 더해졌겠죠. 그러면 지면 발력도 어때요? 더 커졌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팔의 토크. 요만큼 더해졌겠죠. 세 번째 거 봐요. 위에서 팔을 아래로 회전하는 시계 방향의 회전 점프를 하겠대요. 이제 어떻게 점프를 해요? 아래로 내리겠대요. 그러면 얘가 지면을 이렇게 미는 힘, 여기에서 아래로 내리면 어떤 토크 생겨나요? 내렸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반작용의 토크가 생겨났겠죠. 지면을 미는 힘에서 어떻게 돼요? 팔에 의한 토크가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지면 발력도 요만큼 발생할 건데 요 토크에서 애초에 지면을 미는 힘 자체가 어땠어요? 줄었죠. 줄어들어요. 지면 발력 빼기 팔의 토크가 돼요. 이만큼 빠져나갔겠죠. 단, 팔꿈치 각도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팔 자세를 제외한 모든 자세는 세 가지 점프에서 동일함. 이륙 시점은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점이고요. 점프의 시작과 함께 팔 회전이 가속되는 동안의 변화. B에서 팔의 회전은 몸통의 시계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켰으니까 그 반작용의 토크인 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겨났겠죠. 이거 뒤에서 봐야 되겠네요. 다해서 몸통의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키고 여기는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겨날 거고요. 팔 회전으로 발생한 몸통 토크는 수직 지면 발력과 하지 주동근의 수축 속도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가해 A, B, C 중 이륙 시점의 무게중심이 지면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래요. 지면 발력 가장 큰 거 찾으면 되죠? 어떤 거가요? B가 가장 크죠. 그 다음 A, C 순서겠네요. 이거 쓰는 건 굳이 반작용의 토크가 지면 발력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나에서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뉴턴의 운동법칙. 팔을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키니까 반작용의 토크가 생겨났대요. 무슨 법칙이에요? 각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림 가의 B와 C의 차이. B와 C의 차이. 둘의 차이를 밑줄친 니은과 디귿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래요. 수직 지면 발력, 그 다음에 주동근의 수축 속도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수직 지면 발력은 우리 좀 전에 살펴봤어요. 누가 더 컸어요? B가 더 컸죠. 얘가 더 컸잖아요. 얘는 반작용의 토크가 지면 발력에 플러스가 되었고 얘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얘가 더 컸잖아요. 이게 요 차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 지면 발력과 주동근의 수축 속도의 차이는 어떻게 됐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을 발생시키려면 어때요? 큰 힘을 발생시키려면 수축 속도 어때요? 느리지요. 작은 힘 발생시키면요. 빨리 할 수 있으면 수축 속도는 빠르게 되지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 15kg짜리 덤벨 들고 올려봐요. 빨리 올라와요? 빨리 안 올라오잖아요. 2kg짜리 들고 올려봐요. 빠르잖아요. 얘는 수축 속도, 힘이 작게 발생시키면 빨리 반응할 수 있다고요. 수축 속도 빨라져요. 무거우면요. 큰 힘을 써야 돼. 빨리 안 올라와요. 그다음 6번. 다음에 가는 예비교사의 교육 실습 일지이고 나는 지도교사의 교육 실습 총평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가 예비교사 교육 실습 일지. 나는 수업 전에 항상 스스로 다짐한다.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키자. 약속한 행동에 대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자.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작년 교육봉사 과정에서 어떤 날은 학생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다가 어떤 날은 화를 내는 등 기분에 따라서 변덕이 심해서 학생들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는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 얘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 중학교 현장에 나오니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제 수업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지도교사인 김 선생님은 나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고쳐주려고 노력하신다. 어제는 시덴탑의 교수 기능 연습법 중 2가지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해 주셨다. 특히 김 선생님은 기억 연습법과 니은 연습법이 마이크로 티칭과 다르다는 점을 조지시켜 주셨다. 기억과 니은은 마이크로 티칭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능 연습법 봅시다. 운동장에서 예비교사 1인과 2학년 일반 학생 8명, 연습 시간은 10분이고요. 예비교사의 교수 기능 연습 하는 것이 내용이었고, 자, 기억 연습법 봐봐요. 예비교사가 지금 여기 어디예요? 학교예요. 학교 나와 있잖아요. 학교에서 몇 명 데리고 있어요? 8명 데리고 있어요. 이제 여기 니은 연습법 봐봐요. 운동장에서 예비교사 1인, 그 다음에 2학년 일반 학생 전원 24명이 와 있어요. 연습 시간 10분이고요. 그러면 얘네 둘의 특징 대조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네요. 얘가 무슨 방법이에요? 현장에서의 소집단 단시간 교수고요. 여기는요? 대집단이죠. 소집단 교수고 여기는 대집단 단시간 교수고요. 그럼 요 두 개 차이를 뒤에서 비교하라 그랬죠. 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이건 운영 행동을 측정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8명이 움직이는 것과 24명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수업 내용 지도와 관련된 교수 기능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얘는 실제 24명이 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무슨 행동이에요? 수업 운영 행동과 관련된 것들을요. 그 다음 지도교사의 교육실습 총편. 박 선생님의 경우 GPS 기기를 활용하여 축구 시합 시 학생 개인별 이동 동선 및 활동량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해왔고, 이 정보를 모든 학생들이 소지한 태블릿 PC를 통해서 전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때 학생들이 집중력은 매우 높았고, 또한 통합 수업의 교수 학습 방안을 체계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함. 평가. 학생들의 축구에 대한 개인별 기능 차이를 파악해서 평가 등급을 알려줬음.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정도를 다양하게 설정했고, 학생들의 의욕을 가지고 평가에 임할 수 있었음. 예를 들면 학생의 기록을 토대로 출발점과 도달점을 설정하여 흥미를 유도했음. 가에서 시든탑이 제시한 교사 학생 상호작용 기능 6가지 중에 A에 해당하는 기능, 아까 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어디다 쳐놨었죠? 한결같은 모습, 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이에요. 메모는 다음 페이지에 해주세요. 교수 기능 연습 목적 측면에서 기억 연습법과 니은 연습법의 주된 차이. 아까 기억이 현장에서의 소집단 교수였고, 니은이 대집단 단시간 교수였어요. 여기는 내용 지도 행동에, 니은은 수업 운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나의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내용을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 근거해서 쓰래요. 교수학습 방향 요소 6가지 있었죠. 신음자, 신디탕 요거 있었어요. 이 중에 요거 뭐 얘기하고 있어요? GPS, 기기, 태블릿 PC 요거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 작년 같으면 그 얘기 해드렸을 건데 이미 지났으니까. 2021호 개정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방향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들어왔어요? 어떤 아이가 들어왔어요? 어떤 아이, 새로 생겨난 아이는 관심 있게 봐두셔야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오죠. 다음, 나의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을 2022 개정체육과 교육과정의 평가의 방향에 근거해서 쓰래요. 종합적 평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양한 평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학생의 개인 능력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평가 얘기하고 있어요? 수준별 평가 얘기하고 있죠. 간단한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교수학습의 방향 외우고 있어? 평가의 요소 외우고 있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이고, 요거 메모해 두세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다음 7번. 다음은 교사 연수회 발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신이에요, 신이. 신교사. 과거 서구인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옛날엔 이랬어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야만스러운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시대로 전해왔습니다.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 스포츠 또한 서구 사회의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절제력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공격성 표출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스포츠에서 유혈 사태는 줄어들었으며 폭력 성도 완화되었습니다. 얘가 무슨 개념이냐면 문명화된 거예요. 문명화 과정. 스포츠 상업화의 영향으로 선수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신체적 고통 및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대회 우승이나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수들은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한 의미나 즐거움을 망각한 채 자신의 신체를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한 도구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내 몸 따위야 버려지더라도 이길 수만 있다면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신체 소예요. 유교사. 오늘날 미디어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세계적인 국제대회나 리그 경기를 독점하여 유료 채널을 통해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계방송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청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방송사가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등을 독점 중계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법제화를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국제 대회를 대다수 국민들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이때는요, 독점 중계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거 올림픽 경기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로만 가야지 돼요. 이분들이 중계권을 여기서만 사갖고 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다수 국민들이 전부 다요. 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 접근이에요. 스포츠에서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얘는 기출문제 수준이죠. 최저연봉제 도입 취지, 리그의 경기 수준 평준화하는 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 있었죠? 어떤 거 있었어요? 신인 드래프트 제도, 보류 조항, 얘가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최저연봉제는요,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연봉은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구단의 재정을 생각해 보면 우수한 선수들한테는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 좀 아끼려면 어때야 돼요? 후보로 있는 선수들, 2군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은 어때요? 확 줄여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야. 근데 실력이 좀 안 된다고 한 해의 연봉,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 줘요. 그럼 나 운동선수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다른 일 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하러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하고 싶으면 다른 직업과 병행해야 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주자. 요 정도는 줘야 애들이 생계를 유지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도입된 게 최저연봉제예요. 선수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호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셀러리캡 도입 취지, 구단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도 기출문제였었죠? 셀러리캡은 뭐였어요?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였어요. 고액 연봉의 선수가 늘어날수록 나머지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연봉을 받게 될 수 있게 됐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트레이드 도입 취지, 구단 경기력 보강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액 연봉의 선수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실력이 떨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 8번. 다음은 근현대 학교 체육의 발달에 대한 교수와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미국 체육진흥협회를 창립해서 체육의 발달과 전문화를 꾀한 인물로 앤더슨, 히치콕, 서전트 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향한 체육의 과학적 접근은 건강을 중시하는 사조와 어떠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미국 체육진흥협회를 창립해서 체육의 발달과 전문화를 꾀했죠. 이때가 19세기죠.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사고, 이 설명은 밑에서 하고 있겠죠. 당시 미국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기에 건강을 중시하는 사조 확산되고, 학자들은 진화론과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체육의 학문적 존립과 체육 활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의사들이죠. 그래서 건강을 중시하고 체육의 학문적 존립, 그 다음에 효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 얘는 무슨 사고예요? 생물학적 사고예요. 학교 체육 발달 과정에서 체육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영국 학교 체육의 목적은 시사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애슬레티시즘, 스포츠 애호주의죠. 이것을 지향한 목적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어요. 종교적, 도덕적, 군사적 목적 세 가지 있었어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뭐 있었어요? 신사도 함양이었죠. 또한 영국 스포츠 확산 배경에 대해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슬레티즘은 종교적, 정치적 목적 외에도 도덕적 측면에서 이것을 육성한대요. 이거 육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니은에 들어갈 건 신사도 해당하겠네요.
영국의 교육자들은 스포츠를 인격 훈련의 지렛대로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스포츠가 세계화된 배경에는 영국의 애슬레티즘의 영향이 큽니다. B. 애슬레티즘의 등장. 이거 언제 했어요? 18세기죠. 학교 현장에 스포츠가 도입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이 문장 전부 다를 봐줘요. 미국 체육은 C. 진보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체육의 개념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이거 언제 얘기예요? 20세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과거의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 과거의 개념은 무엇이었어요? 신체의 교육이었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은요?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요. 요거 시기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니까 BA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처튼 디그슨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를 과거의 개념과 비교해서 서술하래요.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의 변환이었어요. 얘도 자꾸 반복되는 기출문제였고요. (9번) 봅시다. 다음은 예비교사와 교수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셔. 체육,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비교사, 교수님 저희가 찾아야 할 정답이 체육 수업 모형 중 하나인가요? 교수, 맞습니다. 예비교사, 그럼 내용 선정을 학생이 결정하나요? 교수, 아닙니다. 내용 선정은 교사가 결정합니다. 예비교사, 과제 활동에 개인으로 참여하나요? 팀으로 참여하나요? 교수, 팀으로 참여한대요. 팀으로 참여하는 거 두 가지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선수 및 비선수의 역할을 경험하는 모형인가요? 이건 스포츠 교육 모형인지 묻고 있죠? 아니래요. 그럼 나머지 하나 있어요. 그 모형의 수업 통제, 주도성 프로파일에서 참여 형태가 두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질문하며 정답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비교사, 마지막으로 학습 선호도가 참여, 협력, 경쟁, 의존적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모형인가요? 교수, 학습 선호도 4가지 중에 3가지는 맞지만 1가지는 틀립니다. 예비교사, 학생팀 성취 배분, 팀 게임 토너먼트와 같은 과제 구조로 운영되는 모형인가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오늘 수업의 질문의 정답은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얘기했겠죠? 정답입니다. 교수자가 지속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학자가 질문을 하며 답을 찾아갔던 오늘 수업 모형,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무슨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답을 찾아갔던 수업은 모스턴과 에시오스의 무슨 스타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스타일 자체인지를 보고 있어요. 질문 누가 했어요? 지금 여기서 교사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이분이 교사 역할을 하고 있죠. 학생 역할은요? 이들이 학생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질문 누가 했어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교사에게 물어봤죠. 마치 어떤 것처럼요? 꼭 스무고개처럼요. 학생들이 이거예요? 교사가 그렇다 아니다 답을 해주고,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고 교사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죠.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면서 맞아요, 교사의 질문 맞아요, 이렇게 이끌어 갔다면 무슨 스타일이 될 건데요? 유도 발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질문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했어요. 이 질문 내용 왜 나왔어요?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자신의 방식대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면 다양한 답이었어요? 정해져 있었잖아요. 요 모형을 찾는 게 정해진 답을 찾아오는 과정이었어요. 학생들 스스로의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답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럼 무슨 스타일인 거예요? 수렴 발견형이죠. 디그 스타일은 교사의 단일 질문에 따라 한 가지 정답을 찾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사고 과정을 경험하며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교수 스타일과 수업 모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밑줄 진 기억의 두 가지 참여 형태. 자, 지금 우리가 찾은 건 무슨 모형이었어요? 협동학습 모형이었어요. 협동학습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써봐야 되죠. 협동학습 모형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참여 형태 물어보고 있어요. 참여 형태. 여기요. 참여 형태가 50이에요. 50이면 어떻게 돼요? 직, 상호작용적, 간접적. 50이니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개 있겠네요. 그러면 두 개를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하나는 상호작용적이고 하나는 간접적이죠. 그래서 요거 외우는 거 매해 나오고 있어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밑줄 친 A에서 D 중 옳지 않은 한 가지를 찾아서 기호를 쓰고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래요. A에서 D. 여기 있다. 참여. 협동학습 모형이에요. 참여, 협력, 경쟁, 의존이래요. 이거 어디 잘못했어요? 협동학습 모형은 참, 협, 독.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팀 간에 경쟁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의존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 괄호 안에 니은에 공통을 해당하는 교수 스타일 이거 쭉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수렴 발견형 스타일이었는데요. 자, 10번 다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플로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교사의 일지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 하시라. 2월 28일 방과 후 플로킹 프로그램을 2학기 중에 운영하기로 함. 플로킹은 쓰레기를 주우며 조경하는 활동을 말하며 체육 및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관심받고 있음. 4월 8일 한 달여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 직접 참가해볼 마음이 생겨났대요. 지금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생겨났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아서 참여를 미루고 있음. 학교 업무가 많아서 시간도 부담되고요. 8월 6일 매일 퇴근 후 플로킹 운동에 참여 중임. 이제 3개월 정도 됐고요. 플로킹 운동의 효과를 알아봤는데 에키 카키스와 페트루첼로의 연구에서 제시된 2차원 원형 모형을 활용해 봤고요. 내 정서 변화 과정을 알게 됐대요.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여기를 봐요. 운동 전에는 요 정도 정서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운동 중에 요 정서를 느끼고요. 운동 종료에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고 20분이 지나고 나면 종료 20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달라져요.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거가 불쾌한 감정이고요. 여기가 유쾌한 감정이에요. 이거 단계 쓰라 그랬네요. 프로차스카와 디클라멘테오 이거 단계 지금 어떤 단계예요? 아직 참여 안 하고 있죠.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생겨났죠. 그러니까 무관심 단계를 지났고 무슨 단계 있어요? 관심 단계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나에서 괄호 안에 기억과 내연에 해당하는 것, 기억에 해당하는 게 불쾌한 감정, 얘가 유쾌한 감정이에요. 플로킹 운동을 통해 건강도 증진되었고 내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도 갖게 됨.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될 듯함. 10월 10일 다음 주 첫 플로킹 수업을 앞두고 내일은 교실에서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자기 효능감 향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학습 목표 설정하기, 계획대로 실천하고 목표 달성을 확인해 보는 것. 디그, 유사한 플로킹 모범 사례를 알아보고 공유해 보는 것.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해 보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제공해 준대요. 밑줄친 디귿에 해당하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을 반드라의 이론에 근거해서 쓰래요. 뭐뭐 있었어요? 성대원생 있었어요. 얘도 계속 기술되고 있죠. 성대원생 순서 섞지 말자고 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계획대로 실천해 보고요. 목표 달성을 또 확인해 본대요. 이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 경험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봐요. 유사한 플로킹 모범 사례를 본대요. 다른 사례를 본대요.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대요. 얘는 뭐예요? 대리적 경험이죠. 신체적, 정서적 측면의 운동의 긍정적 효과, 신체적, 정서적 각성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죠. 교사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준대요. 얘가 언어적 설득 정도로 보이네요. 디귿에 해당하는 건 대리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1번. 다음에 가는 교사들의 대화이고, 나는 분석 결과에다 작성 방법에다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교사들의 대화. 유교사.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수업 자료를 제공하려고요.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회귀 분석을 적용해 봅시다. 회귀 분석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을 위해 필요한 관계식을 산출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신체활동 참여 시간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귀식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귀식의 정확성은 어떻게 확인하죠?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거 에너지 소비량을 회귀식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값을 추정해 보는 방법이에요. 얘가 뭐예요? 뭘로 정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사용해 보는 지표 있었죠? 얘가 뭐예요?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얘가 추정의 표준 오차였죠. 이것은 회귀식에 의해 추정된 값과 실제 측정값 차이인 오차들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며 표준 편차처럼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검사를 통해 준거 검사를 예측하는 예언 타당도의 정확도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여기 봐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나 그림 나오면 뭐부터 살펴보시라고 그랬어요? X축에 뭐 있어요?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있어요. Y축에는요, 에너지 소비량이 있고요. 이렇게 삼포된 표를 봤더니 디귿 여기에 68.26%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대요. 이게 얼마큼이에요?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안에 68.26%가 분포되어 있는 거였었죠. 회귀 분석 요약 결과 상수 절편은 얼마예요? 70으로 나와 있고요. 신체활동 참여 시간 얘가 5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주어질 건데 절편은 몇이라고 줬어요? 70이라고 줬어요. 얘는 얼마라고 줬어요? 5라고 줬어요. 그러면 y는 5x 플러스 70 요게 회귀식이 되겠네요. R값이 얼마래요? 0.80이래요. 여기 봐봐요. 기억,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신체활동 참여 시간의 설명력 뭐 찾으란 얘기예요? 결정계수 찾으란 얘기죠. 상관이 얼마니까요? 0.8이에요. 요거 제곱 0.64. 그럼 몇 %예요? 여기 봐요.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값을 쓰래요.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값을 쓰세요. 괄호 안에 뭐 있어요?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0.64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요. 답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64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미인에 들어간 게 얘가 추정의 표준 오차였죠. 추정의 표준 오차 얼마래요? 4래요. 종속 변인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사용했고요. 참고. 분석 결과는 회귀 분석의 모든 과정을 만족했고 정규 분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68.26%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줬네요. 괄호 안에 니은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용어 얘가 뭐였어요? 추정의 표준 오차였어요. 추정의 표준 오차 공식이 어떻게 있어요? 표준 편차 루트 1-r의 제곱이었어요. 나의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90분의 신체활동 참여 시 에너지 소비량의 추정값을 쓰래요. 이것도 기출문제 수준이죠. 여기다 뭐 넣으라는 얘기예요? X축에다가 X축이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잖아요. 90분 넣으래요. 5, 9, 45 70 하면 520 추정값을 기초로 밑줄친 디귿에 해당하는 분포의 범위를 쓰래요. 여기 68.26%가 얼만큼이란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500 얘가 얼마라고요? 520이라고요. 플러스 1 얼마예요? 524 마이너스 1 516 이 범위가 얼마란 얘기예요? 68.26%란 얘기죠. 68.26%란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범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516에서 24 사이의 값이죠. 별로 어려움 없을 문제예요.
다음은 호흡의 원리와 가스 교환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선생님, 횡격막이 수축하면 흉곽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나요? 횡격막이, 자, 우리 안정시에 흡기를 생각해봐요. 안정시에 흡기가 이루어지려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려면 횡격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 밀려져 올라가야 돼요? 아래로 당겨져야 돼요? 아래로 당겨져야 되죠. 그래야 흉곽이 넓어지고, 흉곽이 넓어졌으니까 압력은 어때요?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외부에 있는 공기는 외부보다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횡격막은 어때요? 수축하면 당겨지죠. 당겨지면 어때요? 공간이 넓어지죠. 다시 빠져나갈 때는요, 당겨진 걸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당겨지면 그 다음은요, 빠져나갈 때는 그냥 밀려나가죠. 안정시에는, 흡기 때는 누가 일을 하고요? 횡격막이 수축해서 아래로 당겨지고, 호기 때는요, 수동적으로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당겨졌다가 나갈 때는 그냥. 그런데 운동 시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운동 시에는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더 뱉어내야 되죠. 그럴 때는요, 주요 복근들이 사용된다 그랬어요. 직립자세에서 횡격막이 수축하면 흉곽의 수직적 크기는 더 커지게 되죠. 아래로 당겨진다고요. 수축하면, 횡격막이 수축하면 아래로 당겨지죠. 그러면 커지게 되고요. 지난주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했는데 그림 가의 결과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폐기능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틈틈이 운동해서 폐기능을 지금처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네요. 여기 봤더니요, 2회의 비의식적 안정시 호흡, 여기에요. 두 번의 호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1회 호흡량이죠. 그 다음에 1회의 의식적 최대 호흡이에요. 1회 호흡량이 크기가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은 어때요? 최대로 내뱉을 수 있느냐, 여기는 최대로 들이마실 수 있느냐. 요 안은 이제 4강에 대한 얘기겠죠. 기능적 잔기량에 대한 얘기겠죠. 예전에 폐포와 폐모세혈관 사이의 호흡막에서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폐포에 도달한 산소는 호흡막을 통해 폐모세혈관으로 확산되고, 체내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호흡막을 통해서 폐포로 확산되고요. 이건 일반적인 가스 교환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니은 조직을 통한 가스의 확산량은 조직의 면적, 조직의 두께, 가스의 확산 개수, 조직면 사이의 가스 분압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스의 확산. 지로 쓸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얘가 뭐예요? 두께. 얘가 면적. 얘가 밀도. 얘가 압력차. 그래서 가스의 확산은 어떻게 해요? 조직의 면적에는 어때요? 면적에는 비례. 밀도 비례. 두께는요? 반비례. 압력차 비례. 이렇게 되죠. 아니, 밀도란다. 확산 개수. 확산 개수에는 비례하죠. 이 관계가 성립될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괄호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썼고요. 그림 가의 A에서 D 구간 중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C, D. 이 구간 중에 배가록은 복행근의 능동적 수축이 발생하는 구간의 기호. 능동적으로 수축한대요. 얘가 능동적으로 수축하면 어때요? 수축하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어디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양이 줄어들게 빠져나간 거잖아. 얘는 들이마신 거고 얘는 내뱉은 거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더 그냥 수동적으로 들이마실 때에는 횡격막의 안정시에 횡격막의 수축으로 가져오면 되고, 나갈 때는 그냥 탄성에 의해서 그냥 빠져나가고, 내가 운동 중에 일부러 내뱉으려면 어때요? 복근이 수축해야 되죠. 내뱉어서 복근이 수축한 구간 어디예요? 여기죠.
최대한 다 뱉고도 남은 여기가 뭐고요? 잔기량이 되잖아요. 어느 구간이에요? D 구간이죠.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법칙의 명칭을 쓰고 니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조직을 통한 가스의 확산량은 조직의 면적, 두께, 가스의 확산 개수, 조직면 사이에 가스 분압 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얘가 무슨 법칙이었어요? 피크의 법칙이었잖아요. 이 법칙에 근거해서 운동 시 근육에서 산소 이용량이 커짐에 따라 호흡막 조직에서 산소 확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를 서술하래요. 자, 여기 봐요. 이 확산 개수의 이 조직에서의 가스 교환, 가스가 확산되는 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잖아요. 이 변인들 중에 지금 상황이 어디서 어디로 달라진 거예요? 안정시에서 운동시로 변했어요. 안정시에서 운동시로 변하면 면적이 넓어지나요? 면적이 넓어져요? 두께는 어때야 돼요? 반비례니까 얇아져야 되잖아요. 안정시에 비해서 운동시가 되면 얘가 갑자기 면적이 넓어져 버리고 얘가 갑자기 두께가 얇아져 버리고 뭐 확산 개수야 그렇다고 치지만 얘네들은 이미 기능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안정시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좁아진다든가 막 폐포가 막 넓어져 버린다든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안정시에는 감춰진 폐포가 운동시에 갑자기 나타나서 막 넓어지고 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안정시에 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얘가 커지는 거예요. 압력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요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폐포에서의 PO2 약 104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얘는 45 정도 된다고 그랬죠. 폐모세혈관에서는요. 지금 얘는 뭐 한 애예요? 조직을 다 돌고 온 아이예요. 얘는 얼마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40. 야. 그래 40. 여기는 PO2. 얘는 어때? 숫자를 이렇게 바꿔 있어요. 40. 다 돌고 오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채우고 오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온몸 순환을 다 거치고 온 다음에 압력 차이에 의해서 산소는 어디로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산화탄소는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얘가 얘예요. 안정시에 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PO2의 분압은 얘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분압이니까 달라지지 않겠지만 뭐가 달라져요? 산소를 더 많이 내어주고 왔을 거잖아요. 그럼 40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산소의 분압차 어때요? 증가하게 되죠. 이산화탄소는요, 더 많이 얻어왔잖아요. 45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안정시에 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얘들의 차이는 어때요? 커지잖아요. 격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야 돼요? 분압차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좀만 쉬었다 가자.